그날 밤의 기억은 군데군데 찢겨 있었다. 머리가 아닌 몸이 먼저 기억하는 감각들만 남아 있었다. 손바닥에 남아있던 끈적한 땀, 귓가에서 계속 울리던 금속이 긁히는 소리,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멈추지 않던 차의 무게감. 나는 술에 취해 있었다. 아주 많이. 그저 집에 가고 싶었다. 회사에서 잘린 날이었고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냈고 전화기에는 어머니의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찍혀 있었다. 받지 않았다. 받기 싫었다. 괜히 또 잔소리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소주를 더 들이켰다. 어둠이 내려앉은 국도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가로등이 끊긴 구간에서 갑자기 무언가가 시야를 가로질렀다. 쿵. 차체가 들렸다가 내려앉는 느낌. 비명인지 바람 소리인지 모를 소리가 스쳐 지나갔다. 나는 차를 세우지 않았다. 아니, 세울 수 없었다. 심장이 귀까지 튀어나올 것 같았고 손이 떨려 핸들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다. 아니다, 사람일 리 없어.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나 자신을 속이기 위한 주문 같았다. 백미러를 보지 않았다. 그 순간 뒤를 돌아본다면 인생이 완전히 끝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대로 엑셀을 밟았고 그렇게 도망쳤다. 집에 도착해 쓰러지듯 잠들었다. 악몽을 꿨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며 길 한가운데 서 있었고 그 얼굴은 끝내 보이지 않았다. 왜 전화를 안 받았니? 꿈속에서 들린 그 목소리가 이상하게도 너무 익숙했다. 다음 날 아침 휴대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술 기운이 덜 깬 채로 받았고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지나치게 차분해서 더 무서웠다. 어젯밤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으신 분이 계신데 보호자분 되시죠?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보호자. 그 단어 하나가 머릿속을 세게 때렸다. 병원 이름을 듣는 동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상대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을 이었다. 환자분이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다는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누구요? 내 입에서 튀어나온 질문은 너무 어리석었다. 잠시 후 들려온 이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져 바닥에 주저앉았다. 어머니였다. 전화는 이미 끝났는데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머릿속에서 어젯밤의 파편들이 비명처럼 튀어나오기 시작했다. 어둠, 쿵소리, 멈추지 않던 차, 그리고 보지 않았던 백미러.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어제 저녁 집에 계신다고 했다. 전화를 했었다. 내가 받지 않았을 뿐이다. 그런데 왜 국도에서 왜 그 시간에?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손이 계속 떨렸다. 뉴스 앱 알림이 떴다. 심야 뺑소니 사고 가해자 도주 중. 나는 그 문장을 끝까지 읽지 못했다. 손에서 휴대전화가 미끄러져 떨어졌다. 병원 복도는 차가웠다. 하얀 불빛 아래에서 나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다. 간호사가 안내한 병실 앞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 경찰이 나를 불렀다. 어젯밤 차량 운행하셨죠? 그 질문 하나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내가 외면했던 기억들이 이제는 도망칠 수 없을 만큼 선명해졌다. 아직은 확신하지 않으려 애썼다. 아직은 모른 척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미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나에게 전화를 걸었던 이유를, 그리고 그 밤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이 비극이 이제 막 시작됐다는 사실을. 경찰의 질문은 짧았지만 그 여운은 길었다. 어젯밤 차량 운행하셨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 끄덕인 것 같았다. 목이 굳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고개를 움직였는지도 확신이 없었다. 그저 그 질문이 내 안을 파고들어 심장을 조여왔다. 병실 문은 닫혀 있었다. 어머니는 그 안에 있었다.
하지만 나는 들어갈 수 없었다. 들어가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다. 아직은 아직만큼은 아니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싶었다. 경찰은 차분했다. 지나치게 차분했다. 사고 시간, 장소, 차종을 확인했다. 나는 최대한 기억나지 않는 척 대답했다. 아니, 정말 기억이 나지 않았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무서웠다. 블랙박스는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말에 숨이 막혔다. 블랙박스. 어젯밤에 내가 숨기고 싶어 했던 모든 진실이 작은 기계 안에 고스란히 들어 있었을 것이다. 차를 언제 가져오셨죠? 경찰의 질문은 점점 좁혀왔다. 도망칠 길이 사라지고 있었다. 잠시 후 나는 혼자 복도를 걸었다. 병원 특유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소독약과 죽음이 섞인 냄새.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술 좀 그만 마셔라. 전화 좀 받아라. 그 말들이 잔소리가 아니라 마지막 경고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병실 문 앞에서 발이 멈췄다. 문 손잡이에 손을 얹었지만 열지 못했다. 내가 그 문을 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었다. 그때 의사가 다가왔다. 사고 당시 환자분은 즉시 수술에 들어갔지만 그 뒤의 말은 들리지 않았다. 이미 결과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현장에서 바로 조치가 있었으면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 문장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바로 조치. 그건 내가 하지 않은 일이다. 차를 세우지 않았고 내리지 않았고 확인하지 않았다. 그저 도망쳤다. 내 머릿속에서 어젯밤의 장면이 다시 재생되기 시작했다. 가로등이 끊긴 지점. 어머니가 왜 그 길에 있었는지. 버스를 놓치면 늘 그 국도를 걸어서 집으로 오던 습관. 그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이어졌다. 나는 병원 벤치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손이 계속 떨렸다. 그때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다. 경찰이었다. 차량 확인 결과 사고 지점의 파손 흔적이 일치합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조용히 말을 덧붙였다. 정확한 건 블랙박스를 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선 가해 차량으로 보입니다. 가해 차량. 그 말은 곧 가해자라는 뜻이었다.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나는 아들이 아니라 범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병실 문이 열렸다. 어머니의 얼굴이 보였다. 평온해 보였다. 마치 잠든 것처럼. 나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다. 사과가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입에서는 그 말만 흘러나왔다. 경찰은 조서를 위해 잠시 시간을 달라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도망칠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질문만 맴돌았다. 어머니는 그 순간 나를 알아봤을까? 헤드라이트 불빛 속에서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차가 아들의 차라는 걸, 운전자가 아들이라는 걸 알았을까? 그 생각이 내 숨을 끊어놓았다. 이제 남은 건 진실을 마주하는 일뿐이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잔인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조사실의 문이 닫히는 소리는 생각보다 컸다. 철컥. 그 소리 하나로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아들이 아니라 참고인. 아니, 이미 그보다 한 발 더 들어와 있었다. 책상 위에는 종이컵에 담긴 물 한 컵과 아직 꺼내지지 않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놓여 있었다. 작은 물건 하나가 내 인생 전부를 쥐고 있었다. 경찰은 천천히 질문을 시작했다. 어제 어디서 무엇을 마셨는지, 몇 시쯤 자리를 나왔는지, 왜 그 길로 운전했는지. 나는 아는 만큼만 말했고 모르는 부분은 고개를 저었다. 거짓말을 할 힘도 없었다. 무엇보다 진실이 이미 나보다 한 발 앞서 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고 당시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까?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검은 화면처럼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다가 불쑥 한 장면이 튀어나왔다. 헤드라이트 불빛 속에서 누군가 손을 들고 있었던 것 같았다. 막으려는 손이었는지 인사였는지 아니면 살려달라는 신호였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손의 방향이 이상하게도 내 쪽을 향하고 있었다. 손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경찰은 그 말을 놓치지 않았다. 정확히 어떤 손이었습니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손이 어머니의 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목을 조여왔기 때문이다. 조사가 잠시 중단되고 경찰은 블랙박스를 확인하러 나갔다. 나는 혼자 남았다. 그 짧은 시간 동안 기억이 아닌 감정이 밀려왔다.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나눈 통화는 언제였을까? 아니다. 통화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여러 번 전화를 걸었고 나는 받지 않았다. 밥은 먹었니? 오늘은 일찍 들어와. 술 마시지 말고.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됐다. 그 평범한 말들이 이제는 다시는 들을 수 없는 유언처럼 느껴졌다. 문이 다시 열렸다. 경찰의 얼굴은 조금 달라져 있었다. 조심스러움과 확신이 섞인 표정. 나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이미 결론을 알고 있었다. 블랙박스에 사고 장면이 남아 있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았다. 음성도 일부 녹음됐습니다. 그 말에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났다. 경찰은 말을 아꼈다. 아마도 내가 무너질 시간을 주고 있었을 것이다. 피해자가 차량을 향해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내뱉지 못했다. 그 손이 바로 내가 본 그 손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소지품 중에서 휴대전화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잠시 말을 멈췄다. 사고 직전 마지막 발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말은 필요 없었다. 마지막으로 전화를 건 사람. 그게 나라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어머니는 사고 직전까지 나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아들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차에 그대로 치였다. 블랙박스 영상은 보호자분께서 직접 보실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은 배려였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봐야 합니다. 그걸 보지 않으면 나는 평생 도망칠 것 같았다. 경찰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화면이 켜졌다. 어두운 도로, 흔들리는 시야,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한 사람. 화면 속 인물은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걸음걸이, 어깨의 굽은 각도, 가방을 쥔 손. 나는 단번에 알아봤다. 어머니였다. 엄마.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 순간 화면이 흔들리고 둔탁한 소리와 함께 영상이 멈췄다.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차는 멈추지 않았고 나는 내리지 않았다. 모니터가 꺼졌을 때 나는 이미 울고 있었다. 소리를 내지 못한 채 얼굴만 일그러진 울음이었다.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뺑소니를 친 사람은, 어머니를 버리고 도망친 사람은 바로 나였다. 그리고 그 죄는 감옥보다 더 무거운 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다. 조사실을 나서자 세상이 한 박자 늦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사람들의 발걸음, 형광등의 깜빡임, 창밖으로 지나가는 구름까지 전부가 나와는 다른 속도로 흘렀다. 나는 이미 결론을 들고 있었고 세상만 아직 모르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경찰은 절차를 설명했다. 음주 측정 결과 사고 시점의 법적 기준을 훨씬 넘긴 수치였다는 것. 도주 정황이 명백하다는 것. 피해자가 직계 가족이라는 사실은 수사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내 인생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낙인이 된다는 것.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로 받아들이는 건 이미 끝났고 이제는 몸으로 감당해야 할 차례였다.
유치장으로 가는 길 병원 앞을 다시 지나쳤다. 아침 햇살이 유리문에 반사되어 눈이 부셨다. 어머니는 저 안에 없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전화기 속 이름으로 살아있던 사람이 오늘은 서류 속 이름이 되어 있었다. 수갑이 채워졌다. 차가운 금속이 손목을 감싸는 순간 비로소 실감이 났다. 나는 범인이었다. 아들이라는 이름은 그날 밤 국도에 떨어뜨리고 온 것 같았다. 유치장 안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낯선 냄새, 낯선 침상, 낯선 침묵. 하지만 가장 낯선 건 나 자신이었다. 벽에 기대앉아 눈을 감자 영상이 다시 떠올랐다. 헤드라이트 불빛 속에서 손을 들던 어머니. 그 손이 마지막으로 나를 붙잡으려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 그 길이었을까? 왜 하필 그 시간에? 질문은 끝없이 이어졌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내가 술을 마셨고 운전대를 잡았고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든 이유는 그 하나로 수렴됐다. 변호사가 찾아왔다. 형량 합의 가능성, 가족관계에 따른 특이사항. 그는 현실적인 이야기만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다가 문득 물었다. 어머니 장례는 제가 갈 수 있습니까?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 절차상 가능은 합니다. 다만 그 뒤의 말은 듣지 않았다. 가능하다는 말 하나면 충분했다. 가고 싶었다. 아니, 가야 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기억은 더 선명해졌다. 어릴 적 손을 잡고 시장을 걷던 장면. 비 오는 날 우산을 내 쪽으로 기울이던 모습. 내가 사고치고 들어오던 밤마다 말없이 문을 열어주던 얼굴. 그 모든 장면이 마지막 장면 하나에 눌려 찌그러졌다. 새벽녘 잠깐 잠이 들었다. 꿈에서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멀리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다가가려 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오지 말라는 뜻인지 이미 늦었다는 뜻인지 알 수 없었다. 아침이 되자 장례식장으로 이동할 준비를 하라는 통보가 왔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동선, 정해진 감시. 마지막 인사를 하는 데에도 규칙이 필요했다. 차에 오르기 전 나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어머니가 늘 말하던 말이 떠올랐다.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잘해야 해. 그 말이 이렇게 무거운 줄 그땐 몰랐다. 차가 움직였다. 장례식장이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조여왔다. 사과를 해야 했고 용서를 구해야 했고 무엇보다 진실을 견뎌야 했다. 오늘 나는 어머니 앞에서 아들이 아니라 죄인으로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가 내가 평생 떠나지 못할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장례식장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숨부터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차 문이 열리자 향 냄새가 먼저 밀려왔다. 익숙해야 할 냄새였지만 그날의 향은 달랐다. 그건 이별의 냄새였고 내가 만든 이별의 냄새였다. 정해진 동선대로 정해진 시간만 허락된 상태였다. 경찰은 말이 없었고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닥이 꺼지는 기분이 들었다. 이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내가 어떤 인간인지 알게 되면 과연 같은 눈으로 나를 볼 수 있을까? 영정 사진 앞에 섰다. 어머니는 웃고 있었다. 늘 그랬듯 나를 나무라기 직전의 표정 같았다. 또 무슨 사고 치고 왔니? 금방이라도 그렇게 말할 것 같았다.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나를 더 깊이 찔렀다. 나는 무릎을 꿇었다. 향을 잡은 손이 떨렸다. 불을 붙이는데 몇 번이나 실패했다. 연기가 피어오르자 그제야 실감이 났다. 정말 끝이라는 것. 내가 되돌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수군거림은 없었지만 공기가 달라져 있었다. 누군가는 이미 알고 있었고 누군가는 눈치를 채고 있었다. 사고래, 밤길에,
말끝을 흐리는 소리가 귀에 꽂혔다. 어머니의 지인들이 조문을 왔다. 아들이지? 그 한마디가 나를 갈라놓았다. 아들. 그 단어가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처럼 느껴졌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위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때 한 사람이 다가왔다. 어머니와 같은 아파트에 살던 이웃이었다. 그는 나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이 어제 저녁에 너 기다린다고 하시더라.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아들이 요즘 힘들어 보여서 꼭 얼굴 보고 싶다고. 그 말은 칼처럼 들어왔다. 어머니는 그날 밤 나를 만나러 나오셨던 것이다. 전화가 안 되자 직접 걸어 나왔던 것이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모든 퍼즐이 완전히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어머니는 나를 만나러 나오셨고 나는 술에 취해 집으로 가다 그 어머니를 치고 도망쳤다. 이건 사고가 아니었다. 선택의 결과였다. 받지 않은 전화, 더 마신 술, 잡은 운전대, 그리고 멈추지 않은 발. 빈소 한쪽에 앉아 있는데 휴대전화가 울렸다. 친척이었다. 경찰에서 연락 왔어. 기사도 곧 나올 거야. 나는 전화를 끊고 천장을 바라봤다. 세상이 이제 나를 어떻게 부를지 알고 있었다. 사람들은 나를 아들이 아니라 어머니를 죽인 뺑소니범으로 기억할 것이다. 영정 앞에 다시 섰다. 나는 속으로 말했다. 엄마, 나 좀 미워해도 돼. 용서해달라는 말조차 너무 이기적으로 느껴졌다. 미움이라도 받아야 이 고통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장례식장을 나설 시간이 다가왔다. 정해진 시간은 잔인하게 정확했다. 마지막으로 영정 사진을 바라봤다. 그 미소가 이제는 나를 향한 작별 같았다. 문을 나서며 깨달았다. 이 장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진짜 형벌은 지금부터 평생 어머니 없이 살아야 하는 삶이라는 걸. 장례식장을 나서는 순간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 소리는 이별의 끝이 아니라 현실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다. 나는 다시 수갑을 찾고 다시 차에 올랐다. 어머니를 두고 떠나는 길은 국도보다 더 길고 어두웠다. 유치장으로 돌아오자 시간의 감각이 사라졌다. 낮인지 밤인지 며칠이 지났는지도 분간하기 어려웠다. 하루는 조사로, 하루는 대기 상태로 흘러갔다. 신문 기사 한 줄이 내 이름을 대신하고 있었고 댓글 속의 사람들은 나를 이미 심판하고 있었다. 어머니를 치고 도망친 아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손이 굳어버렸다. 그건 사실이었다. 하지만 활자로 찍힌 순간 되돌릴 수 없는 낙인이 되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됐다. 질문은 더 구체적이었고 더 냉정했다. 음주량, 도주 시간, 인지 가능성. 피해자를 알아볼 가능성은 없었습니까?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어둡고 술에 취해 있어서. 말을 하면서도 알고 있었다. 그건 변명이 아니라 또 다른 죄라는 걸. 피해자가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멈췄을 겁니까? 그 질문은 잔인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알았더라도 멈췄을까? 그 순간에 나는 멈출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 그 질문은 나조차 믿을 수 없게 만들었다. 밤이 되면 혼자 남았다. 불이 꺼진 유치장에서 가장 시끄러운 건 기억이었다. 헤드라이트 불빛, 들리지 않았던 비명, 보지 않으려 했던 얼굴. 그리고 병원에서 본 말없이 누워있던 어머니. 그 장면들이 반복해서 겹쳐졌다. 잠들면 꿈을 꿨다. 어머니는 늘 같은 장소에 서 있었다. 국도 한가운데 가로등 아래. 이번에는 손을 들지 않았다. 그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다. 그게 더 견디기 힘들었다. 면회가 허락됐다. 먼 친척 한 명이 찾아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니가 생전에 보험 하나 들어두셨더라.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내가 힘들까봐 혹시라도 내가 사고 치면 쓰라고. 그 말은 내 가슴을 찢어 놓았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도 나를 걱정하고 있었다. 나는 그 걱정을 그대로 치고 지나갔다. 며칠 뒤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도주 우려, 증거인멸 가능성.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망치지 않겠다고 말할 자격이 없었다. 이미 가장 큰 도망을 한 번 쳤기 때문이다. 법정에 섰을 때 어머니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피해자석은 텅 비어 있었고 그 자리가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판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안이 중대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내 남은 인생의 윤곽이 드러나는 느낌이 들었다. 몇 년, 몇십 년의 문제가 아니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나는 이 밤을 데리고 살아가야 했다. 구치소로 옮겨진 첫날 밤 나는 처음으로 제대로 울었다. 소리 없이 길게. 누군가 들을까 봐서가 아니라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 깨달았다. 법의 처벌은 언젠가 끝날 수 있지만 어머니를 잃은 벌은 끝이 없다는 걸. 그리고 그 벌은 어머니가 아니라 내가 나에게 내린 형벌이라는 걸. 구치소의 시간은 직선이 아니었다. 앞으로 흐르지 않고 제자리에서 맴돌았다. 아침 점호 식판의 금속 소리, 다시 닫히는 철문. 같은 하루가 반복됐지만 내 안에서는 매번 다른 죄가 깨어났다. 재판 날짜가 잡혔다. 그 소식은 희망도 절망도 아니었다. 그저 마침표가 가까워졌다는 신호였다. 나는 판결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결론을 안 채 시간을 버는 사람처럼 살고 있었다.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나를 만났다. 양형자료, 반성문, 탄원서. 그 단어들은 현실적인 도구였지만 내 손에는 너무 가벼웠다. 진심을 쓰십시오.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진심이라는 게 남아있긴 한 걸까? 반성문을 쓰기 시작했을 때 손이 멈췄다. 깊이 반성합니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속이 뒤틀렸다. 내가 반성한다고 해서 어머니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날 밤이 지워지는 것도 아니었다. 나는 문장을 고쳤다. 반성이 아니라 인정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어머니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죽였다. 그 두 문장을 동시에 쓰는데 한참이 걸렸다. 재판 전날 밤 다시 꿈을 꿨다. 이번엔 국도가 아니었다. 어머니는 집 부엌에 앉아 있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된장국을 저으며 말했다. 밥은 먹고 다니니? 그 평범한 질문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꿈속에서도 나는 대답할 자격이 없었다. 법정은 생각보다 작았다. 천장은 높았지만 숨 쉴 공간은 없었다. 판사, 검사, 변호사, 그리고 나. 어머니의 이름이 여러 번 불렸다. 그 이름이 공기 중에 떠다닐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다. 검사는 사건을 읽어내려갔다. 음주, 과속, 도주, 사망. 단어 하나하나가 칼처럼 정확했다. 그 문장들 속에는 어머니의 얼굴이 없었다. 그게 더 잔인했다. 내 차례가 왔다. 판사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입을 열었다. 준비한 말은 없었다. 준비한 말은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았다. 저는 목소리가 갈라졌다. 아들이었습니다. 그 한 문장만으로도 눈앞이 흐려졌다. 그리고 그 아들을 스스로 버렸습니다. 법정은 조용했다. 나는 더 말하지 않았다. 용서를 구하지도 선처를 부탁하지도 않았다.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 판결은 예정된 수순처럼 내려졌다. 징역형. 숫자는 들렸지만 의미는 멀게 느껴졌다.
몇 년이라는 시간보다 어머니 없는 시간이 이미 시작됐다는 사실이 더 선명했다. 수감 번호가 다시 불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나는 이름보다 번호로 불릴 사람이었다.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호송차에 오르기 전 잠시 하늘을 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어머니가 늘 말하던 말이 떠올랐다. 사람은 자기 몫의 시간을 살아야 해. 이제 내 몫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다. 도망치지 않는 시간, 외면하지 않는 시간. 벌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억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잊지 않기 위해서. 형이 확정되고 시간이 흘렀다. 숫자로만 존재하던 시간이 이제는 몸에 남았다. 계절은 몇 번이나 바뀌었고 내 얼굴에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표정들이 쌓였다.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름에서 번호로, 사람에서 기록으로 바뀌는 데에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아침마다 일어나는 시간은 정해져 있었고 해야 할 일도 정해져 있었으며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도 분명했다. 하지만 아무도 어머니를 떠올리지 말라는 규칙은 만들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매일 그 얼굴을 꺼내보았다. 처음에는 벌이었다. 일부러 가장 잔인한 순간만 떠올렸다. 헤드라이트 불빛, 손을 들던 모습, 멈추지 않던 차. 그 기억으로 스스로를 찍어 눌렀다. 그래야 살아있어도 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다 어느 날 그 기억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웃고 있었다. 시장에서 반찬을 고르던 얼굴,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주던 손, 내가 술에 취해 돌아왔을 때도 아무 말 없이 물을 건네던 눈빛. 그 기억이 밀려오자 나는 처음으로 두려워졌다. 죄책감이 아니라 잊게 될까 봐서였다. 교도소 안에는 작은 도서관이 있었다. 나는 매일같이 거기에 갔다. 책을 읽기 위해서가 아니라 글을 쓰기 위해서였다. 연필을 잡고 처음 쓴 문장은 이랬다. 나는 어머니를 죽였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 나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 다음 문장은 며칠이 지나서야 나왔다. 하지만 어머니는 나를 살리고 싶어 했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다. 그건 벌을 받는 눈물이 아니라 처음으로 어머니를 제대로 떠올린 눈물이었다. 나는 편지를 썼다. 보낼 수 없는 편지였다. 사과도 변명도 쓰지 않았다. 그저 하루를 어떻게 버텼는지, 어머니가 해주던 말 중 어떤 게 아직도 남아있는지 그런 사소한 이야기들만 적었다. 엄마, 오늘은 밥을 남기지 않았어요. 엄마, 술은 여기서 못 마셔요. 엄마, 오늘은 하늘이 참 맑았어요. 그 편지들은 쌓여갔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록이 아니라 내가 아직 인간이라는 걸 확인하기 위한 증거였다. 몇 년 뒤 출소 날짜가 정해졌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쁘지 않았다. 세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없는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출소 전날 밤 나는 마지막으로 꿈을 꿨다. 어머니는 이번에도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는 뜻인지, 이제는 살아도 된다는 뜻인지 나는 묻지 않았다. 문이 열리고 밖으로 나왔다. 햇빛이 눈부셨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움직이고 있었다. 그 사실이 가장 아팠다. 나는 안다. 이 이야기에 구원은 없다는 걸.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고 내가 한 일은 지워지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술을 마시지 않고,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화를 외면하지 않고 하루를 살아내는 것. 그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라는 걸 이제는 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남기는 이유도 동정이나 용서를 바라서가 아니다. 단 하나다. 그날 밤 나처럼 도망치지 말라는 것. 단 한 번의 선택이 얼마나 많은 인생을 망가뜨리는지 나는 너무 늦게 알았기 때문이다.